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그날의 공기, 차가운 바람, 그리고 땅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까지도 아직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그날은 평범했어요.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았죠.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죠. 주변 사람들은 각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무심히 파란 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쇳덩어리가 부딪히며 폭발하는 듯한 소리였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강한 충격이 제 몸을 덮쳤어요. 무언가가 제 등을 거세게 밀어붙였고 저는 앞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급발진 차량이 횡단보도 대기자들을 그대로 덮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무리 중에 있었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건 바닥에 흩어진 신발과 핏자국, 그리고 하늘을 향해 번져가던 붉은 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제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고 온몸이 낯선 기계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은 제 것이 아닌 듯 무거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오른쪽 다리에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더듬어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간호사를 불러 물어봤지만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른쪽 다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귀는 열려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울음이 치밀어 올랐죠. 왜 하필 나일까? 왜 내가 그 자리, 그 순간에 서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횡단보도 앞,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단 몇 초 만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어요. 제 꿈과 제 미래와 제가 살아온 모든 자존심까지 잘려나간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수히 많은 밤을 천장만 바라보며 보냈어요.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다리를 잃은 불완전한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아직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바다를 건너 제 곁으로 달려올 줄은요. 그리고 끝내 제 손을 다시 잡아줄 줄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오래된 어느 여름날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시기였죠. 그 시절에 저는 참 활기찼습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깔깔대고 웃던 그런 평범한 청춘이었어요. 그날 놀이동산은 유난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치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듯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아이들의 웃음소리, 놀이기구 돌아가는 기계음이 한데 섞여 귀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저는 친구와 함께 줄을 서 있다가 그만 잠깐 한눈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덥석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빨리 와. 친구가 제 손을 잡은 줄 알았어요. 저도 뒤를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달렸죠.
그런데 몇 걸음 뒤 숨이 차서 고개를 돌려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손은 제 친구의 손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황급히 멈춰 서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 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처음 만난 그 남자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제 기억에 남았어요. 땀에 젖은 이마, 숨을 몰아쉬는 모습,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까지.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놀이동산을 함께 돌면서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손을 잡게 된 것에 대해 쑥스러워 웃음을 터뜨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낯선 사람과 그렇게 금세 편안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헤어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네주던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싸구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니었지만 늘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실습을 하며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일을 즐겁게 배워나가고 있었죠. 그는 그런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넌 분명 잘 될 거야. 내 손길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런 말을 해주는 그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란 늘 그렇듯 서툴고도 뜨거웠어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했고 사소한 오해로 토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네가 내 곁에 있으면 그걸로 돼.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손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놀이동산에서 우연히 잘못 잡은 손. 그 손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사랑의 시작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훗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다리를 잃은 저를 끌어안아줄 손이 될 줄은 말이에요. 헤어 디자이너라는 일을 처음 좋아하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였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드리던 어느 오후 손님이 거울을 보며 아이고, 살 것 같네 하고 웃었을 때였죠. 샴푸 거품 사이로 번지던 그 안도의 미소가 제 마음 한가운데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밝게 만드는 일. 그게 제게는 참 근사해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미용실 견습을 거쳐 제 손에 가위가 익어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새로운 기술, 더 다양한 머릿결, 다른 언어와 문화 속 손님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자. 내 손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가보자. 그 질문 끝에 다다른 곳이 캐나다였어요.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민자 손님들을 상대로 국적도 언어도 다양한 머릿결을 상대하게 된다 했죠. 가보자고 마음이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그에게 말한 날을 기억해요. 강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발끝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며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1년만 다녀올게. 거기 가서 더 배우고 조금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물만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기어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어 올린 웃음이었지만
그 미소를 만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네가 가고 싶다니까 응. 다녀와. 그의 손이 제 손등에 올랐습니다. 따뜻했고 약간은 떨리던 온기였어요.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작은 거실은 햇빛으로 그득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오후였죠. 어머님은 수박을 큼지막하게 썰어 접시에 담아오셨고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네가 꼭 돌아온다면 집을 4명이로 사줄게. 그러니 꼭 돌아와라. 말 끝에 살짝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그건 허락이라기보다 다가올 이별을 견디기 위해 손에 쥔 마지막 끈 같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작은 바람이 지나갔어요. 내 힘으로 서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제 힘으로 잃어보고 싶어요. 돌아와도 제가 번 돈으로 작은 전세라도 구해보고 싶어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가 지고 싶어요. 말을 마치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감히 거절을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더군요. 어머님은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고 이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가 참 야무지다. 그 말은 꾸중도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결심을 존중해주는 어른의 온기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와 무릎이 스치도록 붙어 앉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상가 간판, 누군가의 저녁 장보기 봉투, 붉게 익어가는 하늘. 그 일상적인 것들이 그날따라 더 반짝여 보였어요. 마치 오래도록 담아가야 할 풍경처럼요. 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이 있어. 실패해도 내 발로 선 흔적을 남기고 싶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네가 그런 사람인 거.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기대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출국 날짜가 정해지자 저는 분주해졌어요. 서류를 떼고 통장 정리를 하고 짐을 싸고 그 사이사이로 손님들과 마지막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며 꼭 돌아오라는 말들을 건네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지금도 떠올라요. 흰머리 뿌리 염색을 하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사람 일은 몰라. 그래도 네가 내 삶의 키를 잡고 가는 건 늘 옳다. 그 말이 그때도 좋았고 훗날 돌아보아도 참 좋았어요. 출국을 며칠 남겨두고 그의 부모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비행기 값이라도 받아가. 가서 혹시 모를 일도 있고 낯선 곳이니 마음도 지갑도 넉넉해야 해. 사양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보탰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돌려달라는 돈 아니야. 그저 마음이야.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제 어깨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두 손으로 꼭 모아 받아들고 오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와 저는 그날 늦은 밤까지 동네를 걸었어요. 주유소 불빛이 길게 번지고 문 닫힌 빵집 유리창에 우리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수가 적었어요.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한 듯 침묵이 두 사람의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널 때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물끄러미 물살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버티지 말자. 우리 각자 살아. 하루하루. 너도 너의 나를, 나는 나의 나를. 그는 웃었고 조금 울었어요. 우리는 울면서 웃는 법을 그날 배웠습니다. 공항은 언제나 이별의 냄새가 나죠. 손짓, 껴안음, 짧은 다짐들, 그리고 멀어져가는 뒷모습들. 저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거대한 바퀴가 달린 제 캐리어를 맡겼어요. 가볍지 않은 짐이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느낌. 그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1년. 딱 1년만 약속해. 그럼 나도 숫자를 세면서 기다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그는 제 손목을 잡아 손목 시계를 풀어 제게 건넸어요. 반짝거리는 것도 아닌 오래 찼던 티가 나는 낡은 시계였습니다. 시간을 같은 속도로 보내자. 그 문장이 제 심장에 깊이 박혔어요.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몇 번이고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작아지는 그의 어깨, 자꾸만 흐려지는 시선. 저는 돌아올게라는 입모양을 크게 만들어 보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바로 서서 정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물러서거나 고개 숙이거나 울음에 무너져버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겠다고 말한 사람이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졌어요. 손목의 시계가 아주 작게 그런데도 또렷하게 뛴다고 느꼈습니다. 초침이 밀고 가는 시간. 저는 눈을 감고 제 안의 약속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1년 동안 배우고 버티고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손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 돌아와서 미용실의 빛과 향기 속에서 서 있을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을 것. 캐나다의 첫날 공기는 말랐고 하늘은 높았어요. 숙소 방 창문을 열면 아주 낮은 햇빛이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습니다. 낯선 주소, 낯선 소리, 낯선 냄새.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쥐는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큼 안정을 느꼈어요. 언어가 막힐 때에도 머리카락 앞에서는 말이 통했습니다. 머리결을 잡아 올리고 질감을 다듬고 드라이어의 바람을 조절하는 동안 제 안의 망설임과 불안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정리되었어요. 그와의 연락은 편지에서 시작해 국제전화 그리고 시간대를 맞춰가며 보내던 짧은 이메일로 이어졌습니다. 편지를 쓰면 보름도 넘게 걸려 도착했고 답장은 어느새 계절을 건너오곤 했죠.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올라오면 저는 종일 그 편지를 들고 다녔어요. 그는 늘 비슷한 말들을 썼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네가 잘 지내면 좋겠다. 손목 시계는 아직도 잘 간다. 1년이 더 빨리 가도록 나도 바쁘게 지내겠다. 그 문장들이 제 하루를 단단하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종종 답장 끝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곱슬머리 손님을 만났다. 네가 웃을 것 같아서 적어둔다. 샴푸를 바꿨다. 향이 오래 남는다. 네가 싫어하던 거품은 덜 난다. 나는 여전히 내 손을 기억한다. 사람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픈 기억을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배울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레이어 커트의 두께, 바버링의 디테일, 염색약의 새로운 배합.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저녁이 되었고 저녁은 곧 꿈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꿈에서는 이상하게도 한국의 강가가 자주 나왔어요. 강물 위로 바람이 불고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깨어나면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고 초침은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잘 있어라고 말한 사람과 다녀와라고 말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어요. 그 마음의 균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이상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의 발로 서겠다고 말했으니까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로 믿었어요. 1년이면 된다고. 1년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깊은 물결로 우리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별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보다 훨씬 전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의 키를 제 손에 쥐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부터. 이별과 시작은 늘 한 몸이었고
저는 그 둘을 동시에 껴안고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내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의 모서리는 분명 희망의 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손이 다시 제 곁에 나타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제 계획은 단순했어요. 1년만 배우고 돌아가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낯선 언어, 서툰 생활, 때로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세상을 본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렸어요. 헤어 디자이너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단골 손님이 생기고 제 손길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더 머물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더 배우고 더 살아내고 싶다. 그 선택은 곧 이별을 의미했어요. 멀리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 그리고 그의 부모님.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출국 전에 받았던 비행기 값을 정성스레 돌려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진심은 알았지만 그 돈을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제 삶은 조금씩 다른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제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도 있었어요. 잠시 교제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에서의 인연을 애써 잊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 그날은 여느 때처럼 출근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커피, 가방에는 미용 도구.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길 사람들 틈에 서 있으니 문득 낯설지 않은 평화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귀를 찢는 굉음이 터져나왔어요. 뒤돌아볼 틈도 없이 강렬한 불빛이 제 시야를 덮쳤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 제 온몸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손에서 커피잔이 터지듯 흩어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한국에 두고 온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제 의식을 삼켜버렸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여보려 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 오른쪽 다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붕대로 감싼 허벅지 아래는 공허했고 그곳엔 묵직한 통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설마 수없이 되뇌며 울부짖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갑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다리는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을 진행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오직 절망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처음 병실을 나섰을 때 차가운 금속 바퀴의 감촉은 너무도 낯설고 잔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요. 밤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용실에서 웃던 손님들, 평범한 출근길,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사람. 모두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비행기 값을 돌려보내며 끝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떨까? 다리를 잃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그 진심 어린 눈빛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잃은 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길로 접어든 것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다시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다를 건너 저를 찾아와 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사고 이후의 시간은 끝없는 어둠이었어요. 없어진 달이 달라져 버린 내 삶. 저는 더 이상 한국도 그 사람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견뎌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멀리 있어야 할 그가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살짝 들추더니 없어진 제 다리를 확인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봤지? 이제 끝이야. 넌 돌아가. 그런데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게 더 두려웠어.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끝내 그 마음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제 곁에 머물렀어요. 재활치료 때 제 손을 잡아주었고 휠체어에 앉아 절망에 잠길 때도 묵묵히 옆을 지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굳이 다리를 잃은 여자를 선택했느냐고. 그는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얻었어요. 아이 둘을 낳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를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를 다시 이어준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제가 놀이동산에서 잘못 잡았던 그 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다시 저를 찾아와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손은 제 곁에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바쁘게 살아갔어요. 저는 다리를 잃은 몸이었지만 삶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웃었고 남편과 함께 저녁상을 차리며 사소한 일상에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휠체어로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남편과 함께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일상. 때로는 다른 엄마들처럼 운동회에 뛰어가지 못하는 게 미안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는 특별해. 딸아이가 친구들에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다른 엄마들보다 더 강해. 세월은 참 빠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또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미용실에서 가위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남편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가 제 삶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고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때로는 거울 앞에 서서 없는 다리를 바라볼 때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 어느 저녁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었다는 걸요.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며 만들어낸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넘어지고 상처난 자리에서 서로를 붙잡아 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자라는 거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함께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그 누구의 삶보다 단단한 하루하루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손은 제 곁에 있어요. 주름이 늘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손이 말이에요. 돌아보니 제 인생은 참 많은 굴곡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가위를 잡았고 사랑에 설레며 내일을 꿈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리를 잃고 한동안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깨달아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그 시련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제는 미용실에서 가위를 잡을 수는 없지만 제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 남았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남편, 그리고 어느새 다 자라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버린 아이들. 저는 그들 덕분에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아요. 없어진 다리가 제게 남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제 인생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라고요. 때로는 힘든 날도 있어요. 휠체어로 이동하는 게 불편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와요.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느낍니다. 불완전한 몸이지만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이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예전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불완전한 삶도 충분히 완전하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요. 어떻게 그런 시련을 견뎌내셨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놀이동산에서 우연히 잘못 잡았던 그 손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 손은 지금도 여전히 제 곁에서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잃었지만 다시 채워졌으며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났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걸어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저의 길이에요. 비록 두 다리로는 걸을 수 없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